이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요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것이 완비될 때까지 미국한테 약간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더 완벽한 공격을 위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번에는 트럼프를 어떻게 할 거다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아예 이란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면전 하겠다, 우리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덕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명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쟁이라는 옵션이겠죠. 이것을 제일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 지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인데 지금 말리고 있는 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 국가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주변 국가들이 이제 걸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뭐 카타르 다 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에 있는 나라들의 미군 기지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면 이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타격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가들은 자신이 타격이 입을까 봐서 일단은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리고 그 국가들 상당수가 이제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걸프 산유국들의 미군 기지들이 있을 뿐더러, 거기 있는 산유국들이 그 수출을 하려면은 그 페르시아만의 해협을 통과해야 돼. 호르무즈 해협을. 근데 거기를 일단은 이란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란도 자신에게도 자충수가 되지만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가 아니더라도 이란이 사정거리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걸프만 국가들의 정유시설 같은 걸 공격하면은 자신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군사적 행동을 일단은 하지 말아달라. 일단은 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도 보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국가는 이를테면 이 국가들의 특징은 이란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가 강해져서는 안 되지만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국가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 국가들이에요.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아랍의 걸프 국가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란의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작년에 전쟁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에 체제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잠깐 만류하는 이유도 역시나 이란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작년 6월 전쟁을 잠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이란을 거의 무력화시킨 전쟁은 분명한데, 전쟁 막판 이제 12월 막판에 가게 되면은 이란으로부터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에 좀 이스라엘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도 그때 당한 흔적을 보고 오긴 했는데, 그게 일단은 막으려면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다층 방공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사일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비될 때까지 좀 미국한테 약간 좀 기다려달라는 거죠. 더 완벽한 공격을 위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혼자서 이게 못 막습니다. 이를테면 미군의 어떤 전략 자산들이 이동해야 되고, 그 외에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미국의 동맹들이 와서 좀 도와줘야 돼요. 중간에 날아오는 미사일들이 같이 요격해주고 걸러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공고 전투기라든가.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쪽이고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죠. 선택권은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인데, 트럼프도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더 완벽한 항모가 완전하게 도착을 하고 훈련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공격한다고 하는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자체가 현재 이란 집권층 안에서의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탈 같은 거를 좀 계산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계속 공격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하는 지금 모양새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는 항상 뭐 이렇게 겁쟁이 아니야? 뭐 물러서기만 해. 한데, 저는 트럼프는 상당히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그 안에 다 뼈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일테면 계속 발언하는 거 보면은 경제 제재 같은 건 계속 하잖아요. 오히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우회해서 많은 기업들 운영하면서 막 자금을 이제 세탁하고 이런 거 하는데, 미 재무부에서 그것까지 나오고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자꾸 이제 유혈 사태 만들지 말라, 사형 집행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경우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이름 다 적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을 늦추면서도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란 지배 체제, 특히나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아무리 정예고 체제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다고 하지만, 그런 균열까지도 한번 노리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만큼은 좀 확실히 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란 정권이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군까지 동원하는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현 체제가 위기에 봉착한 거를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고 엄청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시위는 경찰로 이렇게 막는다기보다는 막잖아요. 막고 대개 보면 해산하는 게 목표예요. 맞죠? 사람들이 모이면 저 평화적으로 오늘 뭐 시위 끝났으니까 이제 해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위가 작년 12월 28일 날 시작해서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가 1월 8일이었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8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나왔었어요. 거리로. 근데 그때부터 인터넷을 이제 차단하면서 통신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호는 이란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어떤 중요한 시위가 있으면 그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항상 패턴이 통신 끊고 인터넷 끊고 그 다음에 강경진압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요구를 일단 막을 수 있는 건 넘어섰다고 봤고 그다음에 통신 차단하면서 강경진압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깜깜이 상태가 된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스타링크를 통해서 계속 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해서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었는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란 정부가 스타링크 잡으러 다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단말기 쓰는 사람들 추적하고 잡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그 중간에 인터넷을 끄는 사이에 그런 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상당히 처참한 사진들이 많았죠. 피를 흘리는 사진이라든가 실탄 사격이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뭐 시신을 넣는 그런 검은 백 같은 것들이 막 쌓여있는 모습들. 그래서 사망자 숫자가 지금 통계별로 다르긴 하지만 이란 정부는 뭐 3,000명대를 발표했어요. 근데 많은 외부의 시각은 아마 10,000명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경찰력으로 막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실탄 사격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중무장한 경찰들이 대도시의 광장과 거리에는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순찰도 하고 검문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별로 통금을 정해놔서 밤에는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도 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밖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시위가 지금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참고 있는 상태라고 봐요. 공포를 계속 가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거기서 공포를 질려서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위 진압에 외부 무장 세력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루머가 이란 정권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정황을 나타내는 그런 영상들이 최근 많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 정부는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아랍아, 이를테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들도 있고요. 지금 유력한 여기 투입됐다는 사람들이 레바논에도 있고 뭐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리 조직으로 이란이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정신적으로 막 세뇌당하고 정부에 세뇌당하고 막 하메네이라는 사람 충성한다고 해도 같은 이란 국민에게 총을 쏠 때 양심의 가책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맞죠? 같은 동족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랍인들을 데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말을 보면은 확실히 이란 말이 아니라 아랍 말을 쓴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확인은 해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라도 어떤 진실이 밝혀져야겠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야 국민들이 자국민을 정부라는 사람들이 자국민을 소위 말해서 죽이거나 학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용병을 들여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겠고 더 강렬하게 저항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상황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부터 나타난 건데요. 국가와 정권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와 지금 이슬람 정권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민심은 이미 이탈했고요. 지금 뭐 그런 소문이 날수록 이란 정부 현 체제의 정당성은 점점 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사라졌고 정당성이 생길 만한 여지도 점점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 사태에서 트럼프가 개인 명분을 확보했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 상황은 미국에 어떤 선택지를 주고 있나요?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인권 얘기를 많이 하죠. 너무나 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우선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란은 일단 반미 국가면서도요. 이란 중동 질서를 일단 위협하는 행위자로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특이한 종교 국가 체제를 주변 지역에 수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혁명의 이름으로. 근데 이거는 주변 아랍 국가들도 상당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군부 독재 국가도 있고요. 아랍에서는. 그다음에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왕국이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이란 현재 신정 체제 하에서는 봤을 때는 잘못된 국가 체제예요. 자신들이 혁명을 수출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위협 세력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일단은 이란에서 국내에서 일단 시위가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는 일단 개입할 명분을 얻었죠. 이제 일단은 그런 문제 국가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요. 자 이렇게 이런 혁명을 수출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 질서를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이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핵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는 핵 무기를 보유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면서 핵 무기를 만들기 직전까지 단계는 우리가 권리를 가져야 된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요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란은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거는 대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건데 탄도미사일을 미국은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란은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봤을 땐 테러 조직이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지구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것도 그런 대리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게 이란인데 미국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란은 계속 우리는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근데 지금 이제 협상이 계속 결렬돼 왔는데 요번에 하여튼 이란이 지금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때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언급하시는 게 석유 얘기도 있죠. 석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미 마두로 작전을 이제 축출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관리하는 것까지 이제 성공하게 했는데 그럼 이란도 세계적인 산유국이니까 미국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충분히 그렇죠. 석유도 고려할 건데요. 베네수엘라처럼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미국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중동이 자신이 생각하는 중동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국가가 들어서고 그런 유가들이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러니까 이란 석유 중요한데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국가가 생산하는 석유를 통해서 유가가 안정화되고 낮아지는 점. 이렇게 된다면 이란이 석유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헐값에 사갔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한테도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겠고 러시아도 석유라든가 가스를 통해서 경제를 지탱하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에게도 타격이겠네요. 그러면은 넓게 보면은 결국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통신망 지원이나 강한 메시지 정치 같은 간접 개입 전략은 이란 권력 구조의 균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전쟁은 가장 마지막 옵션이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군사 전략 자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뭐 증시가 요동칠 수도 있고 유가가 엄청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 타격이고 우리나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오는 석유가 70%를 차지하니까요. 전쟁은 가능하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이란 텔레비전에서 뭐 트럼프 암살 그 미수했던 사진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뭐 트럼프를 어떻게 할 거다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아예 이란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도 계속 맞서 싸우겠다. 전면전 뭐 하겠다. 우리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국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란도 상당히 공고한 독재 국가고 되게 균열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균열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배층 입장에서는 진짜 전쟁이 나면은 어떡하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어떤 체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정말 너 어떤 그런 범죄에 가담한 적 있지? 어떤 학살에 가담한 적 있지, 핵무기에 가담한 적 있지, 이런 거를 미국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배층 사이에서 이미 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 봤을 때 뭐 확실하게 증거는 없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아마도 현재 지도부는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까지도 아마 플랜 B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들 그들도 검토하고 있을 건데 현재 같은 미국의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저는 이란 현 정권의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인터넷을 막으니까 시위대들 답답하다. 학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위대들 정말 곤경에 빠졌다. 맞는데요. 이란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인터넷 거래 같은 것도 하고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이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군인들한테도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혀버리게 되면 경제 문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란 정부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봉쇄하고 있고 이렇게 언어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해도 이란 내에서는 엄청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 체제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급변 사태로 이어질 경우 주변 주요 국가들의 어떤 부담이 될까요? 중동 질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이란 시위대들이 바라는 대로 세속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만약에 된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중동의 위협 요소도 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큰 나라가 오는 거,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크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한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현 그 이슬람 흰정체 자체가 친중 친러
노선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론적인 대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외무부에서는 외부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론적인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데, 근데 저는 글쎄요, 만약에 이 사태가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이란산 원유는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산지를 바꿔서 표기한다든가 좀 음성적인 채널로 중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공급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란 나라가 제재를 피해서 미국이 원하는 뭐 아니면 중동 전체가 원하는 그런 안정된 국가가 됐을 경우에 러시아는 그 가스라든가 석유로 이렇게 수출하는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높을수록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이란산 원유가 이렇게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재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풀리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러시아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이란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는 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 천안문 사태랑 비교가 되는데 이란 시위가 그때처럼 그냥 끝났다고 보시나요? 상징적인 사진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에서는 탱크가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탱크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었고, 1989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에는 이제 오토바이 이란 진압대 앞에서 앉아 있는 이란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많이 비견이 됐었는데, 천안문처럼 이번에도 정부가 소위 말해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유혈 진압을 하다 보니까 뭐 천안문 사태처럼 이번에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요, 이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천안문 당시에 중국 공산당보다 지금 이란 정부가 처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요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게, 천안문 같은 경우는요 1989년도에 일어났는데요, 1978년도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갑작스럽게 이제 폐쇄적인 국가에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이제 천안문에서 시위가 있었던 거죠. 민주화를 요구하고 뭐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탱크로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로부터 이제 제재를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거나 고도 성장을 계속 해 오면서 지금까지 시진핑 체제까지 일단 이어져고는 있습니다.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과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일종의 정당성을 보여줬어요, 중국 공산당은.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그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유혈로서 지금 진압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중국과 달리 지금 계속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그럼 중국처럼 그러면 사건이 유혈 진압이 되고 중국처럼 그러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만약에 인민들이 만족할 정도가 되면은 또 지금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중국 공산당처럼. 그런데 이란은 이후에 지금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난 뭐 때문에 이 시위가 촉발됐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잘 돌아가면은 이란 국민들도 돌아가서 시위 나갔던 사람들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란 정부가 지금 경제가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재하에 계속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탈출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계속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경제난뿐만 아니라 계속 그 불만을 가져왔었던 그런 인권, 자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나라 언론에 계속 이제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이란 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이란 민주화 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고 천안문 사태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란에서 사상 첫 쿠데타 신호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시위는 저는 민주화 시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1989년 제일 많았던 게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되게 공고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와르르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죠. 공산주의 체제가 그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분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체제도 정말 무섭고 막 감시 체제도 철저하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처음에 이제 경제난으로 일단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바자르라고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너무나 이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해서 처음에 셔터를 내리면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시위대들이 거리에서 보여줬던 구호 같은 걸 보면요, 이거는 민주화 시위예요.
그리고 예전에 공산권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시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라하의 봄 이런 시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코에서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저는 뭐 테헤란의 봄을 영원하는 이란 국민들의 전 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만 볼 때 2009년도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찍은 후보가 이긴 것 같아. 물론 이란 대통령 선거는 국가에서 후보를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유로운 선거라고 보긴 힘들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거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때 녹색 운동이라 해서 이렇게 초록 띠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란은 거기서 강경 진압했습니다. 이란 패턴은 똑같아요. 일단은 시위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이거 여기까지는 개혁에 대한 요구잖아요. 좀 선거 이거 좀 밝혀주세요. 진상 규명해 주세요. 했는데 강경 진압했고요. 2019년이에요. 그때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란 경제는 보조금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요. 이렇게 서민들한테. 근데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갑자기 특히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조금 내리면 너무 우리 살기 힘듭니다라고 또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그때 똑같았습니다. 인터넷 차단하고 강경 진압하고 사망자가 대략 1,500명 나왔다는 거예요. 피해 11월 사건이라고 이제 기록된 사건이죠. 가장 최근이 2022년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히잡 시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걸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여성들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란에서는 그게 이제 강제 의무화인데 한 여성, 젊은 여성이 꽃다운 여성이 안 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덕 경찰한테 잡혀갔다가 나왔는데 사망한 사건이었죠.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구타를 당해서 이제 죽은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죽음 때문에 시위가 폭발이 됐었죠.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젊은 층들 많이 나왔고요. 여성들이 특히나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성 삶 자유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강경 진압했습니다. 인터넷 끊고서.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이란의 패턴은 항상 강경 진압이에요. 인터넷 끊고서 외부가 못 보게 하고서 이런 패턴인데 체제에 대한 이때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저는 그 히잡 시위 때부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란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좀 여자들이랑 좀 젊은 애들, 요즘 좀 정숙하지 못하고 좀 일탈한 애들이 이런 시위를 하는 거야 라고 치부했으면 됐어요. 근데 요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계각층, 남녀노소 전국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구호를 외쳤던 게 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란 최고 지도자고 최고 존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이슬람 이 신정 체제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죽음을 외치는 구호가 나왔고요. 이 이슬람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 국기가 있습니다. 현재 그 국기를 부정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왜 부정했냐면 그 국기가 이렇게 조그만 무늬 같은 게 위아래가 신은 위대하다가 11개가 쓰여 있는 겁니다. 아랍어로.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 튤립 꽃 같은 모양이 알라라는 신을 이렇게 형상화한 마크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사자 그림이 있는 예전 국기 사진을 펄럭였어요. 그러니까 예전 국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이전에 팔라비 왕조 그리고 그 전부터 이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어떤 상징을 이번 시위에서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1979년 이후로 들어섰는데 이것에 대한 상징, 이것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 최고 지도자 전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위는 경제난으로 촉발이 됐지만 우리 이제 개혁을 해주세요. 개혁했는데 다 묵살당했었거든요. 더 이상 이 체제가 개혁을 하지도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그냥 체제 자체를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자비드샤 이런 구호도 나왔고요. 이것이 마지막 전투다. 팔라비가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드샤는 국왕폐하 만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팔라비는 바로 이런 이슬람 혁명 79년 이전에 있던 왕정 이름이잖아요. 왕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는 지금 미국의 망명에 있는 상태죠. 갑자기 또 왕정 구호가 나왔다는 거. 요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전 이슬람 체제의 상징을 계속 소환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현재 이슬람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형 판결을 내린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할 때 왕정 복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예전 왕정의 상징 같은 거 들고 나오니까. 물론 현재 하여튼 국왕에 대한 구호가 나오는 것도 맞고 왕정의 상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왕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종교색을 빼고요. 세속적인 민주주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이슬람은 믿지만 개인의 신앙으로서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통치 논리, 통치 수단, 통치 이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제가 바뀌더라도 얘네같이 왕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국가 명칭 왕국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팔라비라는 사람이 왕자가 미국에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만약에 과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자신들이 다리 역할을 하거나 어떤 수장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에는
이란 국민들이 나중에 국민투표로 정할 수 있겠죠. 정부 형태로. 그래서 입헌 군주제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와 같은 공화국으로 갈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체제에 대한 완전한 부정, 체제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 시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배 폭락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이란은 첫 번째 계속 제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 혁명을 일어난 이후에 반미를 선언했어요. 반미, 반서방 이런 노선을 하면서 스스로가 우리는 거대한 미국에 맞서 싸워야 된다. 미국을 그레이트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대악마. 저런 나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사탄의 작은 악마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두 악의 세력을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좋든 싫든 간에 어쨌거나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데 미국과 척을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재를 받아왔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 사건도 벌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가 계속 안 좋았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어요, 미국. 그때 잠깐 핵합의하면서 제재가 약간 풀리긴 했었는데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죠. 2018년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핵합의를 깨면서 다시 제재가 복원됐습니다. 이때는 미국 차원의 제재였어요. 일단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이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악재가 또 있습니다. 그건 6월 달에 있었던 거고요. 9월 달에 스냅백이라고 해서 제재가 다시 복원이 됐어요. 이거는 미국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 UN 차원의 제재가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수출을 하거나 이런 식을 제외하면은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에 따르면 화폐 가치가 44배 올랐다면 1,000원짜리를 이제 44,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구매력이 일단 줄어들겠네요. 맞죠? 그만큼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걸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석유 수입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란도 석유를 수출해서 재정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란 정부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냐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면 돼요. 근데 세금을 거두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돈을 막 찍어내요. 부족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속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민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해야 되죠. 석유 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돈은 은행에서 계속 화폐를 찍어서 그걸로 메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얀데 은행이라는 사건을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얀데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K은행, S은행 뭐 이런 우리는 시중 은행이에요. 제1금융권인데 고객 숫자가 이제 700만 명인데 이 은행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서민들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뭐냐면 거대 쇼핑몰을 만들기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란몰이라고 해서 엄청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쇼핑몰이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예금자 돈으로다가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다 원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금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돈 어떻게 가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앙은행에서 이 은행을 지원해 줍니다. 돈을 막 또 찍어줘요. 돈을 막 찍어내요. 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50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거에 해당되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란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제 감독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규제 감독 기구가 있는데 왜 작동 안 했을까요? 이 은행이 어떤 권력층과 인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도 엄청 심하고요. 부정부패도 엄청 심한 나라. 그러니까 종교국가라고 해서 막 되게 엄숙할 것 같지 아니에요. 엄청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다 돈을 쏟아부으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 폭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란 정부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 화폐 단위에서 공이 있잖아요. 공 네 자리를 빼는 정책을 합니다.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를 1원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 네 자리를 빼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별 효과 없었습니다. 별 효과 없었죠. 그래서 하여튼 힘듭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2025년 지금은 시위 나기 전까지 통계를 낸 거 보면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40%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경제 성장률은 그보다 못합니다. 1%가 안 될 거예요. 아마 0%대 0.몇%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살기 힘들으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물가 상승이 계속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리알화라는 돈을 쓰는데 그러면은 리알화 같은 거 저는 갖기 싫을 것 같은데요. 달러랑 금 갖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 리알화는 점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커피 한 봉지를 사려면 이란 돈 푸대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 동영상에 나오는 게 거짓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 IMF라는 국제기구가 하나 있어요. 국제통화기구가 이런 거는 이제 구제금융 같은 걸 해주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란은 일단은 미국이 일단 반대해서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IMF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 주권을 경제 정책 같은 걸 일정 부분 IMF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IMF를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투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계속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오해해서 막 석유 수출하고 하는데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원유를 어떻게 수출하는지. IMF 그 조건에 안 맞죠. 그리고 IMF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럴 때마다 이제 구제 금융을 해주는 대신에 긴축 재정을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 줄이고 막 이렇게 긴축 재정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지금 계속 재정 적자가 나니까. 그런데 이러면 또 서민들은 또 힘들어지는 거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일단은 국제 금융 질서에 현재 편입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IMF와 같은 구제 금융 기관이 들어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파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공식 리마 암시장 이렇게 세 가지 환율이 존재한다는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한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대로 하는 게 가장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란 외화가 상당히 부족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경제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공식 환율 같은 경우는 정부가 딱 지정해 놓은 건데 이런 거는 필수적인 걸 살 때, 이를테면 식료품이라든가 의약품이라 정말 중요한 거 살 때 요 환율에 요 달러는 요 가격으로 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략 공식 환율을 달러당 42,000레알 쌉니다. 근데 요거를 믿는 사람 없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특권층들. 요 달러를 요 환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니마 환율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업자들한테 주어지는 이것도 어떤 정도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28만 리알 정도? 이 정도? 28만에서 뭐 30만 리알? 이 정도는 하여튼 공식 환율을 믿는 사람 없고요. 이 정도는 이제 국가가 보조금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수출입업자들한테 해서.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권력층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 요 환율을 하는데 일반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 1달러당 140만 리알에서 150만 리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환율을 싼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권율이.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환율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솔직하게 쓰면 돼요. 여기 시청자분들처럼 솔직하고 착하신 분들이랑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낮은 환율은 그렇다고 했죠. 수출입이라든가 특히나 뭐 식료품이라든가 필수품을 하는 업자들한테 이렇게 싸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러를 싸게 구매한 다음에 이거를 시장에다 내가 파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이란 국민들도. 그리고 장사하는 그 소상공인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소위 말해서 빽 있고 권력층과 가까운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고 권력과 가깝다고 해서 저렇게 특혜를 누리는데 결국에는 모든 물가가 올라서 수입하고 해야 되는 우리들은 망하게 생겼는데 문을 열어도 망하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구조 하에서 경제도 역시나 운용 자체도 좀 상당히 무능하고 부정부패가 팽배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 축이었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이 정권의 등을 돌린 점은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가요?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은요, 이란 현대사 보면은 꼭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혁명 때마다 등장해요. 1906년도에 이펀 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전제 군주제에서 이펀 군주제로 가자는 혁명이겠죠. 여기에서도 이때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종교 엘리트, 우리가 보통 이제 성직자라고 하지 어쨌거나 그 이슬람과 관련된 학자 그룹들이 참여했었고, 요런 거 할 때 꼭 같이 뭉치는 세력 중에 하나, 종교 엘리트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 사람들이랑 같이 뭉치는 사람이 바자르 상인들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상인들, 이 사람들은 뭐 그런 도소매업도 하고 뭐 수입해서 물건 떼다 팔기도 하고 금융업 하기도, 물류업 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요할 때마다 어떤 혁명의 돈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1979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혁명의 금고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란 민심의 통향계, 이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정권을 평가하는지가. 이 사람들은 또 성격이 그래도 자기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가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급격한 변화를 원하거나 하지 않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마 신앙심 같은 것도 상당히 종교 엘리트랑 친했으니까 일반 국민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 가치 같은 거에 더 충실한 사람들, 좀 더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샤타를 내린 거였죠. 이번에 12월 28일 날. 그리고 그 안에 막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돌아섰던 거는 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슬람 체제를 지지했던 한 축 하나가 쑥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나 아까 말했다시피 뭐 젊은 여성들이 등 돌리는 건 아주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서 저래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선 거는 엄청나게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요번 그 이란 정부가 특히나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편이었으면 모르는데 자기 편이 돌아선 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잖아요. 맞죠? 자기 편도 잃은 거지만 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타격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바자르가 돌아서는데도 일단 뭐 유혈 진압 성공한 거 보니까 바자르가 예전만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 그래도 바자르층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이죠. 같은 편이었던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지할 것 같았던 이런 사람이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란 정부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최초의 일단 사건이었고요. 미국의 스냅백 제재로 약 1200억 달러의 자산이 다시 동결된 상황이 얼마나 이란 경제에 타격이 될까요? 스냅백을 통해서 이제 1200억 달러를 일단은 자기가 쓰려고 했던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란 정부도. 그래서 수입했던 대금도 결제도 해야 되고 국가 빚도 상환하고 여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들어와야지 이제 안정이 됐을 텐데 이게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가뭄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 돈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돈이 지금 못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 원가가 급등하게 되고 계속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수입품 그러니까 이란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완전 자급자족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입해야 되잖아요. 수입 원자재.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란 정부는 재정 적자, 달러가 들어오게 안 들어왔으니까요. 맥국에서 돈을 찍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요거 돈이 못 들어왔다는 자체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왕정 복고 구호가 등장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란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란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세속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왕정 복고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란 친구들,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팔라비 때가 좋았어. 근데 이게 70년대, 60년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젠지 세대들이 어린 친구들이 얘기를 해보면, 야,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좋았대요, 그때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면, 향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뭐, 겪어보지도 않고 니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느끼는 거는 혁명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이잖아요. 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어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느끼는 건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억압받으면서 살아온 거를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70년대 사진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 테헤란 같은 데 70년대 여자분들 사진 보면은 미니스커트 입은 분들도 있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 같은 것도 있죠. 막 거의 미국 같아요. 나팔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 요즘은 그런 말씀 뭐 디스코텍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빈부격차도 심하고 물론 팔라비도 독재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 때가 좀 황금기 아니었어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는 여성 팝 가수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구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분도 계신데 되게 그분도 활동 많이 하고 하셨던 거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팔레비도 독재가 있었고 빈부격차 심했고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보다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시절에는 종교로 막 이렇게 강압하고 이런 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체 뭐 히잡이라고 하는 그 스카프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나라가 막 간섭하고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난 그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근대화가 이루어졌었고 저 부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란 경제라든가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거로 이 친구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희망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들 하여튼 그런 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밝았던 분위기만 일단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란 사회가 지금 젊은 층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통제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은요 SNS 되게 많이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고 해서 바깥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큰 괴리를 느끼는 거죠. 사회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70년대는 저런 게 있었어? 그 한 부분을 보고서라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란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남아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근데 저는 이란 체제가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유혈 진압했으니까 뭐 끝났네 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미국 얘기는 일단 뺄게요. 그러면은 자, 이란 현재 이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제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럼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미국은 현 이란 정부가 미국을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악마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 조건은 이란이 불리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전에도 계속 협상 타결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안에 시위까지 벌어졌죠. 지금 트럼프가 어쨌거나 전략 자산들을 지금 이란 쪽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조건을 협상을 한다면 미국은 훨씬 더 그 전보다 이란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이란이 받아들이겠는가? 그 전에도 안 받아들였었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맞서는 이미지로다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우리 결코 물러서지 않아라는 이미지로다가 이란 체제가 그동안 버텨온 점도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걸 받아들인다?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면 지배층 내에서도 강경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냐 하면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받아들였어요. 제재가 잘 풀렸어요. 그래서 돈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자존심 다 내버려두고 일단은 그것까지는 뭐 지배층이 이해했다고 치자고요. 제재가 돌아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좀 살아나는 것 같아 하면은 전 국민들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 안 겪었어도 됐을 텐데 왜 그럼 진작 안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돼서 이란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몰려있는 상황,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체제를 지키자면 예를 들어서 화면에 예전에 우리 병자호란때 인조처럼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또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 체제를 유지하자면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경제가 돌면 또 숨통은 트일 수는 있겠지만 또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또 미국이 계속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란 체제는 현 체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중동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미국 외에 한국을 무기 공급 파트너로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전으로 첨단 무기로 단기전으로 끝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되게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이렇게 장기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전쟁을 보게 되면 단기전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비군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단 뭐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오래 끈 사건, 2023년 10월 7일 날에 시작했던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탄약이라든가 포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탄약 부족을 메우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런 자신들이 공급망 같은 무기하는 걸 좀 다변화하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그다음에 나토라고 하죠. 서유럽 국가들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삐걱거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많이 나타났다는 게 뭐였냐면 가자지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학가에서도 막 팔레스타인 시위, 막 반이스라엘 시위도 일어나고 뭐 서유럽에서도 막 이러고 이런 시위가 막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거 되게 중시합니다. 이를테면 뭐 이스라엘이 어쨌거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중시하거든. 난 뭐 이런 문제 되게 중시하는데 그런 시위들이 막 벌어졌었고 이를테면 미국에서든 어떤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어떤 무기 부품 같은 게 가는 항구 같은 것들이 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시위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못 가게 하려고 막 그런 시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좀 그런 것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 그런 외교적 국제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이제 이스라엘보다 미국과 서유럽 정부가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담의 정도가 좀 덜하다는 점도 있겠고 그런 점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와 장기적인 소모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이 어떤 그 공급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생산 속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인도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 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 상태로다가 뭐 탄약이라는 걸 계속 이제 생산해 왔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능도 좋죠. 가격도 뭐 미국과 서유럽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는 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랑 한국이랑 처한 상황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휴전 상태고 이스라엘도 계속 해세 노인 국가라는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이름 모를 약간 동질감 같은 걸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항상 이렇게 북한이라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면 뭐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선택지로 하나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즉시 전쟁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뭐 실험할 필요 없이 즉시 어떤 무기 같은 걸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국 무기 같은 경우는 뭐 나토와 미국 무기와도 호환이 되니까요. 미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훨씬 한국 무기 같은 것들 아니면 무기가 아니더라도 뭐 탄약 포탄 같은 것들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탄약 소모전 양상은 한국 방산 산업에 어떤 비교 우위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장점을 갖게 된 게 상시 포탄이라고 탄약 같은 걸 계속 생산해내고 이제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다른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생산을 하면 적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상 의외로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유럽이 요즘 서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 나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를테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지고 나서 나토 국가들이죠.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국방 예산을 줄였어요. 아주 평화가 올 줄 알고서. 국방 예산 줄이고 그 예산 같은 거 이제 복지에 투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생산 라인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무기 생산 같은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걸 보면서 러시아가 갑자기 위협 세력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 부랴부랴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GDP에서 국방비 비율 좀 높여라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 전에 했던 복지 예산을 깎고 이제 국방비를 투입해야 된다?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걸 원래 그냥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휴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로 이런 양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분단의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이로운 속도 예를 들자면 이제 폴란드 같은 데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잖아요. 폴란드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 시간에 맞춰서 배송을 해줄 줄은 몰랐던 거죠. 이렇게 새벽 배송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서 가격도 좋으면서 성능도 뛰어나면서 이렇게 적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없고 또 그 후에 기술 이전 같은 것도 해주고 사후 관리 같은 것도 해주고 하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파트너는 없죠. 지구상에 현재 대한민국 외에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K방산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거의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공업 국가입니다. 일단은. 경제 규모를 떠나서 공업만 놓고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강업도 있잖아요. 포스코도 있죠. 철강업도 있죠. 중공업이 발달한 국가기도 하죠. 그다음에 화약도 만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 분야긴 한데 중공업 분야, 제조업 분야 이렇게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방산 분야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공업국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철강, 화약, 또 정밀 부품 다 우리가 만들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렇게 물건을 찍어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장점이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이런 나라들은 그냥 물건을 팔고 꺼리는데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걸 좀 얻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건도 사긴 하지만 이런 기술은 좀 우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한국은 물고기를 주는 걸 떠나서 물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 주는 기술 이전도 같이 해주고요. 현지에서도 생산도 하고 이런 게 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후 관리도 이제 포괄적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후 관리까지 교육, 훈련 뭐 이런 것까지도 필요한 것까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죠. 특히나 뭐 중동이라는 유럽 같은 곳에서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은 더위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할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추위, 강추위에 버티는 그런 게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사계절 뜨거운 여름과 겨울 실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나토라든가 미국산 무기와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 무기들과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뭐 중동이 원하면 중동에도 맞고요. 유럽이 원한다면 뭐 추운 나라라도 유럽에도 맞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악조건이라 생각했고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협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이 돼서 지금 어떻게 K방산의 장점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방산이 정치 외교적 제약으로 공급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방산은 어떤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어떤 보완지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 수 있는 또 기술 분야가 따로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첨단 무기 같은 거, 뭐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뭐 미국이 하겠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 아니면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탄약이라든가 뭐 포탄 이런 것들은 한국이 담당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뭐 한국 얘기를 하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이러면 또 주변 아랍 국가들은 또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협력은 필요하고 좋은데 요거는 조금 이제 비밀스럽게 하고 약간 공격용 무기보다는 이제 방어용 무기 위주로 우리나라가 좀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국제관계 같은 거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아랍 세계라든가 중동 그다음에 좀 이슬람 세계의 어떤 시각 외교 관계까지 좀 고려해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1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까지 언급하며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린란드가 우리 인류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탐험할 곳은 다 이제 탐험해 봤거든요. 자원도 이제 웬만한 개발할 곳을 개발해 봤는데 그린란드가 아직까지는 미지의 어떤 자원의 보고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요즘 초첨단 기술이라든가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히토류잖아요. 히토류. 히토류가 그린란드에 많이 있고 여러 광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동안 우리가 히토류 같은 거 할 때 중국 눈치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중국이 히토류가 있기 때문에 막 일본에도 막 큰 소리 치고 우리 히토류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중국이 히토류가 있으니까 한 건데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많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할 때도 필요한 것이 일단 히토류인데 히토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린란드에 엄청난 히토류가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90%가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요것은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면 중국이 이제 자원을 이렇게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막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린란드는 미국으로 치면 이제 북쪽, 캐나다보다 이제 북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도 이제 미군 기지가 있긴 하지만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전방, 최북단에 있다고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린란드에 피트픽 우주 기지, 예전에 이제 공군기지였던 곳이 있고 여기가 조기경보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것, 북쪽에서, 최북단에서 그런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는 미국이 갖게 되면 상당히 미국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고 영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 해협이 있는데 러시아의 해군이 대서양으로 빠져나오려면 요 해협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를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 핵잠수함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랑 뭐 함대가 지나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것들을 미국이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북극 항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 경제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 북극 항로가 개설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죠.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데 그린란드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크겠고요.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뭐 이를테면 우리가 주로 적도 위로에서 스웨즈 운하 이렇게 하는 것보다 40%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논란이 있건 없건 간에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된다면 그린란드는 바로 북극권에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확보한다면 이 북극 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길목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원, 그다음에 군사 전략적 가치, 그다음에 물류, 무역 이런 경로 단축을 위해서 그린란드를 상당히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죠. 덴마크는 왜 그린란드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갖고 싶어하는 얘기를 거꾸로 하면 덴마크가 갖고 싶어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덴마크 나라 하나만 보면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예요. 낙농업이 유명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레고의 나라기도 하죠. 그런데 우선 덴마크를 하나 보면 덴마크 왕국이고 이제 그린란드까지 자신의 영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린란드에게는 2009년도에 많은 자치권을 주긴 했지만요. 그래서 덴마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유럽의 왕국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북극 지역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는 일단은 북극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이사회 이런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덴마크 본토는 북극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린란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 북극 문제에 관해서 자신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작은 왕국이 아니야. 우리는 되게 큰 나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덴마크에 매장되어 있을 원유, 천연가스, 아까 말했던 히토류 이런 것들도 덴마크도 갖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지 않은 땅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똑같습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그린란드가 길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자신들한테는 그린란드를 어쨌거나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 영토라고 함으로써 덴마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도 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덴마크 본토만 치자면 작은 왕국이지만 결코 우리가 작은 왕국이 아니다. 이런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국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죠.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덴마크가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자행한 아동 강제 분리, 강제 불임 시설 같은 정책은 어떤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나요? 되게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제국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것 국가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근데 되게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이를테면 중국은 신장 우이구르족이라고 하는 자치구의 민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무슬림인데 똑같이 합니다. 강제 수용소 같은 거에서 사람들 잡아놓기도 하고요. 강제 불임 수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중국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덴마크는 복지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는데 이런 것들은 뭐 캐나다도 했었던 겁니다.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동화시키는 정책도 했었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경우에도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는 뭐 이런 비슷한 조치를 했었어요. 그 예를 보면 이누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주민이죠. 그린란드는. 근데 이 사람들을 덴마크화 시키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을다가 아동들을 데려와서 덴마크 가정에서 키우면서 강제 분리로 이렇게 양육하는 정책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험용 대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가정에 입양시켜가지고 덴마크인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 같은 거죠. 덴마크화 정책도 했었고 지금 말한 강제 불임 피임 이거는 상당히 무섭네요. 여성들에게 1960년대부터 92년까지 진행된 것은 여성들에게 피임 기구를 여성의 몸 안에 넣는 것을 강요했다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사람들도 불임을 겪기도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도 못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란드의 인구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복지 같은 것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란드에게 인들에게 이런 원주민들에게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민족을 어떻게 보면 동화시키고 말살하라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하나 자체를 비용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복지의 비용으로.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같은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일단 덴마크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덴마크 총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덴마크 총리 한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했던 복지국가, 민주국가의 덴마크를 어떤 환상을 또 갖고 있었을 텐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덴마크가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자행한 아동 강제 분리, 강제 불임 시설 같은 정책은 어떤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나요? 덴마크와 미국 둘 다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것들 보면은 자, 첫 번째는 그린란드가 희생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툴레 당시 공군기지를 질 때 여기에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강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민, 거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 이주됐다는 아픔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군 기지를 세우는 작업이 있으면 이제 미국도 있지만 덴마크도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1959년도에 미국이 캠프 센츄리라는 곳에 지하 도시를 건설했는데 지하 도시만 건설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드러나기로는 핵 폐기물이라든가 화학 물질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지가 폐쇄되고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이 오염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 거고 이것도 역시나 많은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어업에 종사하고 하는데 이런 방사능이라든가 화학 물질들이 노출된다면 고스란히 피해는 떠안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과연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었는가 그런 것들은 덴마크와 미국 정부 같이 또 책임을 져야 되겠고 또 1968년도에는 미군 포크기가 이 바다에 추락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 연료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핵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됐었다는 점. 이것도 역시나 현지 원주민들은 여기에 생계 수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핵 물질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 자체가 생계 수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과 덴마크 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맞죠? 분명히 협상도 있었고 어떤 오고 가는 말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그린란드 원주민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제대로 된 동의 절차 같은 게 없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덴마크 정부라든가 책임을 낼 덴마크 정부와 미국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덴마크가 지급하는 대규모 보조금은 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족쇄로 평가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선 그린란드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린란드가 이제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있죠. 외교와 국방은 이제 덴마크가 맡고 자치 정부를 운영하고 이제 예산도 자신들이 하는데 여기서 대규모 상당수가 덴마크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점이죠. 보조를 받음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복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이것을 이제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린란드는 어떻게 아직 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없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덴마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린란드가 예를 들어서 자원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날 X만큼은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네 스스로 수익 내면은 그 X만큼 우리가 보조금은 깎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덴마크 정부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걸 수도 있죠. 이런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줄이니까요. 그리고 자체 산업이 아니라 여기에 의존한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생존을 덴마크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독립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경제적인 유인책으로서 덴마크에 계속 묶어두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현금 공세는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나요?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나토로 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냉전 당시에 공산주의 위협, 그러니까 소련의 위협, 바르샤바 조약이라고 하는 그 공산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으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든 건데 덴마크도 거기에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덴마크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이념이라든가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트럼프 때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어떤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동맹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의 대상으로 어떤 그린란드가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 그린란드 쪽의 입장, 우리는 뭐 매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세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뭐 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균열이 생기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든 뭐 돈을 주고서 우리가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유럽 측 입장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덴마크를 편드는 유럽 측 입장은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주권의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나토 이렇게 지금 집단 안보 체제로 한 식구로 돼 있지만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꾸 균열된 신호를 보내면 보낼수록 좋은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팝콘 각이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런 점들 같은 거 봤을 때 어쨌거나 지금 덴마크 그다음에 그린란드 요 문제로 해서 미국이 어쨌거나 이 트럼프의 제안으로 인해서 유럽 나토 회원국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 보면 덴마크에 남는 선택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각각 어떤 위험과 대가를 따를까요? 덴마크에 남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덴마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예산의 상당수를 거기에 의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복지에 남겨져 있다.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족쇄가 얽매여져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뭐 수만 달러 내지는 10만 달러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저는 좀 솔깃하긴 한데요.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란드 주민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그런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확고한데 저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린란드 주민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너무나 무시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앞으로라도 좀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현재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고요. 또 미국은 또 이제 압박을 넣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봉합이 일단 일시적으로 봉합이 된 느낌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일단은 트럼프가 직접 가서 이 얘기를 했었죠. 마크론과 막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미국은 그 전에 얘기 나왔던 건 덴마크 쪽에 협력하는 사람들 유럽에 편들면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25%까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반대로 나토 쪽에서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덴마크 편에 드는 국가들은 또 자신들끼리 병력을 뭐 좀 보내기도 하고 같은 편끼리 이런 싸움이 나면 좋은 건 러시아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무력 시위 같은 것도 일어나고 했어서 충돌은 없었지만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뭐 합의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완전 우리 미국 땅으로 만들겠어라고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게 골든돔이라고 하는 또 방공망이거든요.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 같고 군사 옵션 안 하겠다. 그다음에 보복관 사기를 한 건 또 이제 없던 걸로 해주기로 하면서 대신 우리가 영구적으로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토의 유럽 측 덴마크 이쪽과 미국 간의 파국은 나갔는데 일시적으로 일단 봉합은 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또 불거질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신사임당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가끔 텔레비전이라든가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